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2022학년도 대비 교육학 논술 관련해서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라이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이제 처음 출발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설명회를 들으실 분들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 상태는 보통 이런 마음이죠. 막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잔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임용 시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굉장히 많죠. 교육학과 논술 두 가지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학도 교육학이고 또 전공은 또 어마어마하죠. 이 두 가지 양을 1년 안에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공부량, 이것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방대한 양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고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충 설렁설렁해서 합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시험이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대단한 인고를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많은 학습량에 부딪히게 되고 그걸 참고 견디고 시험장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출발하는 마음 상태로서는 일단 학습량이 좀 많기 때문에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그 시험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장기적인 시험에서는 이 멘탈 관리도 중요하고 정신력 그리고 체력 관리,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교육학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단연코 그냥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제 강의를 열심히 따라오시게 되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18점부터 19점, 20점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시험이 좀 쉽던 어렵던 매년 19점, 20점 득점하시는 분들이 20점 만점에서 득점하시는 분들이 매년 쏟아지고 그게 이제 쉽던 어려웠던 매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교육학 때문에 그 발목 잡는 시험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런 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장 가보시면 이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해봅니다.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제 카페에 막 쏟아내는데, 잠깐 보시면요, 뭐 가치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듣기는 상당히 좋죠. 뭐 중요하다는 거 뭐 다 나왔다. 저도 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뭐 시험장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제 카페 들어와서 이런 글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매년 그렇죠. 가치수 뭐 만만세라는 얘기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거 다 나왔다. 시험지 열기 전에 제발 귀에 속삭여 주세요 이랬는데 웬걸 다 나왔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시험 보다 보면 이제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 콕 집어서 나왔네요. 대박, 스나이드, 뭐 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스나이드가 올해 이제 교육과정 1번 논점이었죠. 요거는 이제 제가 매년 예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논점이었고,
여기 노량진에서 이 스나이드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을 강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작년에 조금 제가 매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작년에 강조한다는 얘기 좀 들었고요. 다른 강의를 듣다가 저한테 오신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처음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재작년에 이제 기계문화도 처음 배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도 처음 배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배웠던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논점이었고 중요하게 다 출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강의에서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강요점들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아주 큰 벽을 느꼈다라고 되는데 아주 이분 참 글을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완벽이다 해갖고 뭐 이분도 이제 풀면서 이제 교육학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 확신이 드는 거죠. 또 선생님은 이제 교수님 덕분에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교육학은 술술 써졌어 도저히 펜이 멈춰지지 않더라. 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줄줄줄줄 써졌다는 거죠. 짚어준 것만 쏙쏙 나올 줄이야 하면서 이게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전공도 술술 풀리더라. 우리가 이제 1교시가 교육학 시험이다 보니까 1교시에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그게 이제 전공 시험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냥 다 적중하셨다 해서 막판에 교육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찝어준 것만 위주로 챙겨서 보고 들어갔는데 문제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9, 11월에 보면요. 9, 11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11월 초 정도에 몇 개 찍어드립니다. 보통 지금까지 선례로 보면 찍어준 거에 있어서는 다 나왔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찍어준 거 중심으로 좀 또 이제 보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다 해서 진짜 문제집 펼치자 말자 제 이름이 떠올랐다. 진짜 강조한 부분 다들 권주수 교수님 하는지 오늘 시험지 보고 깨달았지 뭐예요. 이분은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들었던 분들이겠죠. 이제 시험지 보다 보면 이제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다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험지 보면서 더 확신이 생기는 거겠죠. 어떤 선생님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학의 방법을 열어줬다라고 하는데 19년 동안 준비를 하셨나 보죠. 상당히 오랜 시험 준비를 하셨는데 한 교수님 강의를 주로 들어왔더라.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교수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하지만 강의를 처음 들어오면서 교육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보통 이제 뭐 자기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도움을 받을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같은 길을 가더라도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구별하면서 공부하다면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울면서 교육학 작성했다.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제 카페에서 글을 남기는 거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울면서 작성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강조한 부분에서 쏙쏙 나온 건지 솔직히 이번 교육학 작성과 다 맞았어. 진짜 너무 최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격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했던 거겠죠. 그리고 3년째 가치수를 외친다 해서 3수째인데 교육학에서 마이너스가 없었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중요한 거 강조한 것만 출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정말 최고의 점수가 나올 것 같다 해서 100번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초수 때 1년 동안 했는데도 개념 못 잡고 12점 받고 재수 때 저를 만나서 합격하고 지역 때문에 또 재임용하고 있는데 계속 제 강의만 들었다는 거죠. 진짜 가치주쌤 대단한 것 같다. 가치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해서 이번은 이제 초수 때는 이제 다른 강의 듣고 12점 받았는데 재수 때 이제 합격하시고 지역이 이제 고민이 돼서 아마 또 재임용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재임용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교육학 저 또 이제 강의 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편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또 재임용 바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분도 아마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 말고도 많지만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시간이고요. 같은 값이면 아무래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지만 지름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찾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저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주요 설명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등 임용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 두 번째 제 강의 특징과 연간 강의 계획, 세 번째 누구나 합격하는 탁월한 만점 공부 전략,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교사는 나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집약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일단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시험이 치러지는데, 보통 이제 2차 시험은 미리 준비는 하지 않죠. 예컨대 뭐 예체능 선생님들 같은 경우,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같은 선생님들은 2차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같이 병행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1차 시험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자체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준비를 하게 되죠. 자, 1차 시험 과목은 교육학과 전공 한국사인데, 일단 한국사는 이제 자격 검정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있을 때 미리 한국사 검정 자격을 따셔야 됩니다. 3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뭐 특별히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기출 문제 갖다 놓고 기출 문제하고 책 갖다 놓고 이제 몇 번 반복해서 풀고 시험장 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미리 따놓으셔야 됩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1월 달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한국사를 따놓고, 그다음에 교육학과 전공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시간 있을 때 미리 따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학과 전공 두 가지죠. 자, 교육학은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60분간 논술 큰 문제 하나가 출제되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4개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전공은 A, B로 나눠서 각각 90분에 걸쳐서 시험을 치릅니다. 쉬는 시간 각각 40분 주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총 4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4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1년의 농사가 4시간 만에 결정되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4시간을 위해서 1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학은 어떤 부분에 출제가 되는가 간단하게 보시면요. 한문항인데 배점은 20점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학 개론, 교육 사철학, 교육 과정, 평가, 교육 방법론, 심리, 사회, 행정, 생활지도 상담, 요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영역은 지금 몇 가지 영역이 있죠. 여기서 큰 문항, 한 문항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논점이 4개가 출제돼요. 그래서 소 논점 4개가 각각의 영역에서 4개 논점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위원은 3인의 교수가 출제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3명의 교수가 각각의 자신의 전공 분야를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과 관련 있는 여타의 한 부분을 또 출제해서 총 4문항을 작은 논점 4개를 출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강조되는 논점은 교육과정 영역, 두 번째 교육평가, 세 번째 교육방법론, 네 번째 교육심리, 다섯 번째 교육행정. 요 4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론, 교육심리, 교육행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 부분에 좀 많은 강조점을 두면서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도 보면 올해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론, 교육행정 이렇게 4개가 출제가 됐죠. 작년에는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교육심리, 교육행정 이렇게 4개가 출제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총 5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야 되고, 이 중에서 교육행정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이 단연 압권이죠. 교육행정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3개 또는 4개 같이 아울러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타 다른 부분들은 조금 강조점을 좀 빼면서 공부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공 파트, 전공 A와 B로 나눠지는데, 이제 각각 이제 40점씩 해서 80점이죠. 좀 합쳐서 이제 100점이 되는데,
전공은 기평과 서술용으로 나눠집니다. 전공 파트는 이제 전공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안내 드릴 예정이고, 또 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다음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이제 1차가 끝나면 이제 바로 2차 시험 준비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한 달 안에 2차 시험 준비가 이제 완료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2차는 4개 영역입니다. 실험, 실기 실험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지역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1차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이 있고 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뭐 제외 지역이 따로 있죠. 경기부터 전북까지. 요 지역은 교수학습 지도안을 생략합니다. 수업 실현을 하는 지역인데 수업 실현은 20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구나 강원은 시간이 조금 다르죠. 좀 다른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든 비교과든 교과 교수든 교과 과목이든 심층 면접은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수 교과 과목, 예컨대 뭐 전공 뭐 상담이라든지 뭐 보건이라든지 뭐 영양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 과목들이 있죠, 그죠? 이런 선생님들은 이제 심층 면접만 보게 되는 겁니다. 2차 시험에서. 그러니까 심층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분은 이제 왜냐면 여기 하나만 출제가 되고 이 하나로서 2차를 평가하게 되니까 이제 평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15분을 요구하는 지역, 20분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내년 기준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심층 면접 출제 기관을 잠깐 보시면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지역이 있고 자체 출제 지역이 있는데 평가원 출제 지역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여러분들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원 출제 지역 굉장히 편합니다. 경북부터 제주까지 11개 지역입니다. 전북이 재작년에는 이제 자체 출제이었는데 올해 이제 평가원 출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매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적으로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체 출제 지역은 서울부터 이제 강원, 대구 요 지역이죠. 특히 이제 서울과 강원 지역은 2차 비중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2차에서 또 약간 이제 변동이 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과 강원 지역은 나중에 2차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하셔서 준비해 나가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2차는 이제 1차 끝난 다음에 우리가 또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고민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별지를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은 좀 별도로 좀 특별한 요소를 요구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수업 능력 평가로서 수업 실현도 하고 수업 실현은 뭐 공통적인데 수업 나눔도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층 면접을 보면 집단 토의도 있고 개별 면접도 있죠. 다른 지역은 그냥 개별 면접인데 여기 집단 토의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며칠 전에 집단 토의를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집단 토의가 없어집니다. 경기도. 내년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이거는 2020년도 20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1차 끝나고 볼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의 특징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구조화된 강의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것인지 그 특성을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옥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다면 가옥의 특징을 볼 수 있죠. 교육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 돼서 암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뼈대를 잘 잡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띵킹맵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먼저 잡고 그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세부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들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많은 내용을 절대로 암기 못합니다. 우리 어쨌든 이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만 암기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다 이해로 넘기면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쓸 수 있는 분량에 해당되는 핵심 키워드를 딱딱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핵심 키워드를 파악해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암기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도 어쨌든 키워드 중심의 채점이기 때문에 전공 공부하실 때도 키워드를 잘 파악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셔야 되고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반드시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키워드. 저는 이제 강의 시간에 키워드를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논술 시험이고 또 전공으로 보면 주관식 서술식 평가이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으면 인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암기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 강의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암기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방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암기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핵심만 딱 잡았어. 그 핵심을 중심으로 암기하고 내 말로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공부가 편해지고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공도 암기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 기억 장기 기억에 저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이해 중심의 강의입니다. 이제 책을 막 읽고 줄줄 읽으면서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라든지 인물의 사상들, 인물들 소개를 하고 또 관련 사례들을 이제 제시해 주면서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 중심의 강의를 지향합니다. 일단은 이해가 돼야지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 내용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암기해 나가야 되니까 이해가 밑바탕에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을 중심으로 막 읽고 그런 강의는 아니고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탁월한 논술 능력을培養하는 강의인데 어쨌든 이제 논술식 시험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논술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논술로 작성할 수 있도록 논술 능력을培養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 가장 특화된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논술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논술 부분에서 만약에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 논술과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술이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내가 암기가 덜 돼서 좀 못 쓸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술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논술은 이제 7, 8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제가 모범 답안을 제시해드리고 또 어떻게 쓰는지를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요, 적중률 100%를 고집하는 강의다라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 동향들을 파악해서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또 쟁점 사항을 안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죠. 이제 보통 이제 1월부터 그해 이제 여러 가지 그 동향들을 쭉 반영하면서 별표 등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 8월 모의고사, 9, 11월 모의고사 되면 조금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또 다른 그 학교 동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월 마지막에 또 특별히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쟁점 목록을 제시해 주는데 쟁점 목록에서 제가 체크했던 부분 이제까지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출제됐었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교육학 논술에서 19점, 20점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19점, 20점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매년 그 교과 전공별로 수석 합격자가 매년 나와서 뭐 나중에 이제 오셔갖고 또 합격 사례 발표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연간 강의 안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이론반이 이제 1, 2월과 3, 4월로 나눠집니다. 1, 2월은 기본적인 이론을 잡는 시간이고 3, 4월은 좀 더 심화된 이론을 잡는 시간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론 강의는 1, 2월과 3, 4월을 함께 해야지 이론이 전체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1, 2월은 처음 출발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듣고요. 3, 4월까지 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되신 분들은 이제 또는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3, 4월부터 이제 많이 듣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재수하더라도 1, 2월부터 다시 개념 좀 잡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또 1, 2월 같이 듣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론 전체적으로 보면 1, 2월, 3, 4월까지 해야지 이 교육학 내용 이론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큰 차이점은 1, 2월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습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 4월은 그 기본 사항에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지만 1, 2월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면 3, 4월은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까지 끝나야지 전체 이론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 2월이든 이 3, 4월이든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무한 반복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3, 4월에서도 1, 2월 내용을 반복하기도 해요. 하는데 조금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시간 비중을 두고 3, 4월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겠죠.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한 강의 안에서도 마찬가지 1, 2월 강의 안에서도 계속 동일한 내용 계속 반복하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쭉 강의를 계속 들은 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되면 그냥 막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2월과 3, 4월의 강의가 끝나면 이제 5, 6월은 기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간단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출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객관식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논술형 기출 문제, 그리고 논술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술형에 대한 접근 방법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또 객관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형으로 바꾼 사례형을 중심으로 해서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5, 6월 사례 연습반이 문제로 보면 가장 많은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도 파악하고 기출과 관련된 사례형으로 변형해서 사례 연습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 다루는 개수로 본다면 가장 많은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5,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논술 시험이 사례에 기반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적용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례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뭐 실제 시험장에서 그 답안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사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강의가 5, 6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 시즌이죠. 7, 8월과 이제 9, 10, 11월에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 시즌이고, 이맘때쯤 되면 이제 거의 공부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 6월까지 1, 2, 3, 4월까지 이론이 끝났으면 거의 이제 끝났는데 그 이론 공부를 5, 6월에 다시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 7,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 중심으로 접근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그래서 7, 8월부터는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실전 능력을 함양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는 이제 7, 8월이든 9, 10, 11월이든 제가 가장 역점을 많이 두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내용들이 실제 기출 문제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다 모의고사 출제됐던 문제들이 기출로 나와줬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 실제로 다뤄봤던 문제들이 기출로 나와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퀄리티도 문제 퀄리티도 가장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실제와 유사하고 퀄리티도 좋고 모범 답안도 제시하고 있어서 또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실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이 7, 8월과 9, 11월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8월과 9, 11의 차이점은 7, 8월은 영역별로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론 각각 영역별로 모의고사가 출제됩니다. 모의고사 형태는 기출문제와 똑같은데 영역별로 출제되기 때문에 영역별로 한번 정리하면서 모의고사도 익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9, 11월의 모의고사는 실제 기출처럼 영역을 불문하고 영역을 막 섞어버리는 거죠. 영역을 막 섞어서 실전처럼 시험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제 7, 8월부터는 거의 이제 본격적인 실전 시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7, 8월과 9, 11월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 치르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논술 방법도 익히고 그리고 논술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넓혀 나가고 또 실제 출제와 관련되는 부분 중요 사항들 다시 한번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방향이 바로 7, 8월과 9, 11월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능하면 7, 8월과 9, 11월은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 듣든 안 듣든 상관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출로 본다면 7, 8월과 9, 10월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는 이제 7, 8월에서 반 나오고 9, 11월에서 이제 기출 반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9, 11월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7, 8월에서는 조금 더 적게 나오고 그랬죠. 매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제와 관련해서는 둘 다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까지 끝나면 마지막에 12월에 심층 면접을 하죠. 심층 면접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면접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적용해 나가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실제 면접에서 만점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면접은 제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강의 안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 전략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을 공부하실 때도 적용해서 이 방법대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양을 1년이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다지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인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상대방을 알고 그다음에 나를 알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워서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상대를 알자. 두 번째, 나를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되겠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알아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상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시험의 성격을 알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교육학은 논술형이고 전공은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전공이든 논술이든 둘 다 이제 주관식 시험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주관식 시험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교육학 논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시험이자 동시에 논술 시험입니다. 따라서 교육학도 잘 알아셔야 되고 논술 능력도 배양해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요구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어쨌든 이런 교육학 논술의 본질을 알고 공부해 나가면 공부 방법이 분명해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육학 논술이라는 뭔가? 교육학 논술은 논제가 주어집니다. 논제라고 하는 것은 논술의 문제죠. 교육학적인 사고나 교육학적 개념과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상적인 교육 사례가 제시됩니다. 그런 가상적인 교육 사례에 대해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쓴다고 해서 답을 뭐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서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가상적 사례가 제시되기 때문에 사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 내용, 어차피 쓰는 것도 60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 있죠. 그래서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 핵심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 적용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선택하든 강의를 선택하든 중요한 거는 핵심 키워드가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핵심 키워드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재와 강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교육학 논술에 맞는 접근 방법을 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객관식 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강약 구별형,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건데,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을 예를 든다면 교육학 분과 학문이 뭐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행정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나 교육방법론, 교육심리, 교육행정학,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영역은 덜 중요한 영역 한번 볼 때 얘는 한 번 더 봐주는 식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두 번째, 같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교육과정이다. 뭐 교육과정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영역 안에서도 최근의 경향성이라든지 학계 동향 등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이고 깊게 보고 덜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쓱쓱 보고 넘어가고 뭐 그런 전략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전공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면 좋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기출이라든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죠. 기출을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기출됐고 어떤 것이 기출이 안 됐고, 또 출제 경향성을 볼 때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고 어떤 것이 덜 강조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기출로 해서 출제되지 않았던 것도 출제돼요. 예컨대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기계문화 같은 경우는 기출에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루지 않은, 여기 이제 노량진 학원에서 다루지 않은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제가 알고는 다 거의 다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매우 강조했고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왔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자기 평가는요, 자기 평가에 대해서는 자기 평가 작년에 자기 평가의 그 장점을 쓰는 거였는데, 자기 평가 부분은 실제로 교육 평가 그 대학 교과서에도 없고 또 기출도 전혀 된 적도 없죠. 그런데 저는 작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실제로 모의고사도 받고 마지막 쟁점에서 찍기 할 때도 자기평가의 개념과 장점을 보고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자기평가 장점 물어봤었죠. 이렇게 실제로 기출되지 않아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출제 기출을 분석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좀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제가 출제 여러 가지 학계 경향이라든지 동향 등을 파악해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교과서도 없는 내용이 출제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뭔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학계 경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계의 어떤 동향들, 흐름 등을 파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뭐 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의 그걸 잘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제 혼자 공부하면 이제 뭐 전공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쉽지는 않죠, 그죠? 또 선생님들마다 또 중요한 그 강조점을 좀 달리하고 있어서 뭐 가능하면 이제 그걸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을 이제 선택해서 강의 듣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다음에 상대방을 알았으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제는 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평소 습관, 내가 성실한가 게으른가. 절대로 게으르면 시험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일단 성실함이 무기죠.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조금씩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뇌과학에 보면 인간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뭔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인간의 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뇌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7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보통 평소에는 9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2시간 앞당겨서 7시에 일어나려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하겠죠. 그다음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뇌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근데 뭐 9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앞에는 이제 8시 50분, 그 다음에는 뭐 8시 뭐 4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뇌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게으르신 분들은 자신의 그 게으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금 1월달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정도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 자료를 잘 세워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특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하거나 또는 뭐 규칙적이지 못한 선생님들 임용 시험은 1년간의 시험 공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볼 때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자신의 의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인강에서 좀 의지가 약하면 자꾸 밀립니다. 강의가. 그래서 1, 2월 강의를 3, 4월까지 듣고 있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직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현재는 뭐 직강이 안 되고 있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 이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는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 들으면 끝입니다. 직강을 선택하게 되면 직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강을 선택하더라도 인강에서 자신의 의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짝스타디를 구해서 일정한 분량을 서로 계획해서 그 분량을 공부한 다음에 서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고민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체력 상태도 파악하셔야 되겠죠. 1년간 장거리와 같은 그 마라톤 공부이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뭐 간단한 줄넘기라도 좋으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체력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텐데 한 후반기 정도 접어들면 체력이 막 소진돼요. 그야말로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시험 일정이 막 다가오고 11월 정도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체력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평소에 30분 정도라도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굳이 뭐 헬스장 끊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한 조깅도 좋고 줄넘기도 좋고 하니까 평소부터 이제 체력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지 능력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구조화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등등도 잘 파악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셔야 되는데 구조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제가 수업 시간에는 구조화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구조화 부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이해 부분도 제가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이해력도 보완되는데 조금 사람들마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가끔 질문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개인적인 인지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저한테 질문한다든지 또는 뭐 사전이나 이런 사전 같은 걸 찾아서 이해력을 보완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암기력 같은 경우는 암기 방법은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암기법을 소개해 드리기 있기 때문에
또 그 암기법에 따라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해 오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뭐 어색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입에 찰싹 달라붙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여러분들도 또 다른 암기법이 있으면 또 다른 암기법도 이제 연구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례 적용력이 좀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또 적용력을 높여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교육학 논술이 사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를 5, 6월부터 이제 어쨌든 5, 6월 하고 7, 8월이라든지 9, 11월 자체가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다루면서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습 양식이 장 독립일 수도 있고 장 의존형일 수도 있겠죠, 그죠? 주로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을 서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강의와 이제 강의 의존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교사 집단은 장 의존형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사가 대인관계 측면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장 의존형이 연구 결과에 보면 교사들이 많더라라는 건데, 장 의존형인 학습자는 장에 의존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고 또 친구와 짝 스터디라든지 스터디를 구성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이런 자신의 학습 성향도 잘 파악할 필요 있겠고요. 충동형이냐 숙고형이냐 뭐 직강이 좋으냐 인강이 좋으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자신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직강과 인강의 문제에서는 직강과 인강은 똑같아요. 강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자료도 똑같고 강의 시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만 직강 그 수업 시간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 못하면 그 강의를 못 듣는다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단점이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죠. 인강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고 보통 어떤 선생님은 뭐 2번, 3번 반복해서 듣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의지만 있다면 뭐 인강도 괜찮고요. 좀 의지가 약하면 이제 직강을 선호하는 것이 낫고, 그 각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주변도, 나를 알기 위해서 나의 주변도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친구 관계입니다. 공부하실 때는 친구가 많은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친구가 적은 편이 훨씬 좋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구가 뭐 하냐, 잠깐 보자, 뭐 이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1년 동안은 자제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외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원래 공부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야지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느끼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고 외로운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외로움을 참고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공부와 함께 견뎌내시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다 일단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외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어울리면 물론 좋죠. 근데 그만큼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안에 학교가고 싶은가? 그러면 그냥 외로운 상태로 공부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친족 관계, 결혼했느냐 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죠. 또 마음이 더 홀로 마음, 육아마음이다. 엄청 힘듭니다. 엄청나 힘들어요. 관리할 것도 많죠. 애들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은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육아맘 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뭐 50 넘으셔서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50 넘으셨는데 20점 만점 받았다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나이가 많다고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육아맘이고 결혼해서 신경 쓸 것도 많다고 해서 반드시 뒤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들은 그 나름의 그 시간 계획을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더 잘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양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시간을 다 양보해보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자신의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잘 계획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가능하면 양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육아맘 선생님들은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 보내면 되는데 애들 집에 있으니까 정말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확보할 것인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학습 시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가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 속에서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합격하려면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은 공부하셔야 돼요.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좀 부족하면 평소에 못하면 뭐 일요일이라든지 좀 휴일 같은 뭐 좀 약간 시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충원해서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 시간과 합격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은 분명히 구분되죠.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1시간에 나가는 공부량과 집중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 확보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래서 이런 결혼하고 육아맘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그 심리적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시고 또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남들과 달리 뭐 키워드 잘 파악하시고 암기 방법을 잘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관리죠.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이제 공부가 너무 잘 돼서 금방 합격할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안 돼서 이렇게 해서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게 들락날락하면 좀 곤란합니다.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약간 잔잔한 물결이라 해야 되지 막 큰 파도가 치면 좀 곤란하죠. 약간 큰 파도 칠만 하다면 요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음악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간단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영화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간단한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또 친구가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친구와 수다를 떤다든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은 간단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심리 관리 부분도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딱딱 적절한 처방을 내려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자. 두 번째, 나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화입니다. 구조를 잘 짜서 전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재도 가능하면 구조화가 잘 돼 있고 강의도 가능하면 구조화를 시켜주는 강의, 여러분 또 학습도 가능하면 구조하면서 학습하는 전체적으로 전체 뼈들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많다 보면 전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다 보면 막 헤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윤곽을 잡고 그 윤곽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이걸 파악하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 진행할 때 띵킹 맵을 통해서 전체 쭉 구조를 잡고 가장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선별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부 내용을 진행하죠. 두 번째는 이제 구조화가 됐으면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특정 부분을 읽습니다. 읽고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되면 그 내용 중에서 많은 내용 중에서 어쨌든 다 못 쓰죠. 그 핵심 키워드를 딱딱 뽑아내야 돼요. 키워드를 뽑아내서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 쓸 정도의 분량만큼만 기억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고 핵심 키워드를 암기했으면 그만한 무기는 없는 거죠. 이걸 자기 말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실 때 미리 답안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으면 그 여러 가지 문장들을 절대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를 다시 뼈들을 세워서 요거를 내가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만 말로 표현해 보는 방식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암기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키워드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인출해야 되니까. 암기 방법 많습니다. 두문자법, 운율법, 스토리법, 연산법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다양한 암기 방법, 여러분 이 가이드북에도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가이드북 새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그 직강으로 오시면 나눠주기로 돼 있는데 라이브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받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암기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암기 방법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학교 가이드북은 학원에 비치돼 있으니까 요 주변에 계시면 뭐 요거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싱킹 맵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기출된 문제에 대한 답안도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킹 맵 보기도 좋고 기출 답안도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 근글에 사시면 이제 와서 받아가셔도 좋고 어려우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암기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암기한 키워드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계속 이게 암기가 됐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인출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어쨌든 시험 공부는 인풋이라고 한다면 시험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고 자꾸 인출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변혁적 지도생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변혁적 지도성이는 지도성인데 뭔가를 변혁시키는 지도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을 변혁시키는 지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황을 변혁시킨다. 상황에 그냥 상황에 맞게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상황을 어떤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그 현재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지도성을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상황 자체를 변혁시키는 지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을 변혁시키려면 상황 속에 구성된 구성원들 있죠. 구성원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상황이 변혁이 안 돼요. 옛날 종래 방식으로 생각하고 종래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나름대로 또 비전도 없고 이러면 상황 자체가 변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성원들의 태도와 생각을 변혁시키는 그래서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지도성을 변혁적 지도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좀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단은 변혁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변혁시킨다. 그죠? 상황을 변혁시키려면 구성원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지도성을 변혁적 지도성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변혁적 지도성의 핵심 요소, 특징, 이상적 완전한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암기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동일시와 모범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건데요. 두 번째는 영감적 동기와 비전을 공유하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갖고 구성원들을 동기화시킨다. 지적 자극, 기존 상황에 대해서 혁신적인 면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자극한다. 개별적 배려 등등이 있는데 이런 문장으로 쭉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키워드만 딱딱 잡아내면 이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비전 제시, 신뢰와 존경, 동일시, 모범 대상 요거예요. 요게 키워드. 영감적 동기는 동기와는 비전 공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갖는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 뽑아내서 이걸 연결시켜서 내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요거는 요 키워드를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이상한 영감이 지게를 쥐고 상황을 변혁시킨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변혁적 지도성의 핵심 요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혁적 지도성은 상황을 변혁시키는데 이상한 영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한 영감이 지게를 쥐고 상황을 변혁시키더라. 그러면 이상적인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기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했으면 이제 이걸 한 문장으로 써야 되니까 키워드를 뽑아서 이 키워드만 딱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동일시 대상이 되어서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항상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
암기해 나가면 암기도 잘 되고 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인출도 잘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시험이라는 성격에 맞게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나의 인지 능력, 나의 암기력의 한계,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뭐 공부하다 보면 제가 많이 안내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워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내용일지라도 이게 바로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하시던 전공 공부하시던 마찬가지로 꼭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교사는 여러분들의 길이다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스승으로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시대에 교사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월급쟁이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투철한 사명감,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직에 헌신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건데요. 단순히 월급쟁이가 되려고 교사가 되려는 선생님이 없겠죠, 그죠? 아무래도 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봉사정신이 요구되고 있고, 투철한 사명감, 교직관, 그런 어떤 교직에 헌신하려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순히 지식만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학생을 성장시키고 학생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부터 사표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3번점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교직관과 교육 철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는 아마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늘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보고 그 질문에 또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그 설명에 안내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그런 자신감 없이 준비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출발할 때 벌써 마음속에서는 이기고 싸우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루하루 그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사물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합격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나름대로 계획 잘 세우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합격 설명에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1, 2월 강의 안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